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됩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8년 제42회 읽고 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방현희 작가님의 내 마지막 공랭식 포르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재밌는 게 정말 포르쉐가 나와요. 포르쉐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이걸 타고 달리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게 남자가 썼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방현희 작가님은 여자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남자들이 차에 관심 많잖아요. 근데 여자분이신데 이런 소재를 남자가 좋아할 법한 소재를 잘 쓰셨다. 그거부터 전 놀라웠어요. 포르쉐를 가져오셔서 소재도 흥미롭죠. 포르쉐 요즘 도로에 많이 보이긴 하던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결국 이제 친구가 포르쉐를 몰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죽었죠. 근데 그 친구가 몰다가 죽었던 그 포르쉐를 가져와요. 이 주인공이 가져와서 자기가 타요. 이 사람은 직업이 정비공이에요. 자동차 정비공인데 이거 수리해서 나중에 우리 그 외제차 카센터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사장과 이런 생각을 하죠. 상상을. 그래서 계속 포르쉐를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다가 어느새 맞들어가지고 야 이거 소리가 다르게 들리네 뭐 그런 얘기예요. 포르쉐 포르쉐 타고 다니는 그런 얘기. 근데 이 친구도 죽었죠. 근데 아버지 얘기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이게 두 명의 죽은 사람이 나오죠. 이 주인공과 연결되어 있는 친구는 부자예요. 포르쉐 타고 다니면서 막 여자들하고 자고 다니고 그러면 이 주인공은 뒤치다꺼리예요. 뒤치다꺼리 그 친구 뒤치다꺼리 하다가 내 인생은 뭔가 그런 주인공이고요. 또 이 아버지는 음, 과일 장수를 하셨죠. 트럭 몰면서. 근데 평생 살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공부 많이 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마지막에 공무원 되고 싶었는데 못 됐죠. 근데 그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이 아들한테 그 문제를 불러줘라, 읽어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는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공무원 자격증을 못 따니까 음, 트럭이나 몰고 다니니까 이 아버지는 마음이 답답했는지 트럭을 드리프트 하다가 공도에 드리프트 하다가 트럭이 이제 전복됐죠. 그래서 아버지는 죽고 뭐 그런 얘기. 이 친구의 죽음 또 아버지의 죽음이 다 차와 관련되어 있다. 응. 근데 이 그도 이제 포르쉐를 이렇게 미친 듯이 몰고 다니다가 언젠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암시로 끝나요. 음, 그런 소설입니다. 아, 하우스님은 이 내 마지막 공랭식 포르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기믹만 더 있다면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밌게 읽었는데요. 특히나 뭐 포르쉐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남자들이 이제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예. 꿈의 드림카. 드림카. 그리고 이제 차를 또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을 또 보면은 대화가 이제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차를 좋아하는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요. 어, 독일 차는 뭐 이렇고 일본 차는 이렇고 뭐 그냥 볼보는 전문가. 이렇고 그래. 음, 뭔가 막그 페달이나 이제 핸들이나 이런 조향감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파워트레인이나 뭐 연비나 여러 가지 뭐 그냥 이거 기름 그냥 부으면서 다닌 거야 원래 막 이러면서 어, 이제 허세를 보이기도 하고 어, 재밌죠.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구체적으로 문장을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첫 문장은 이래요. 그가 소리를 선별적으로 듣게 된 것은 구형 포르쉐 때문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소리, 소리에 대해서. 마지막도 소리로 나오는데, 공랭식 포르쉐. 음, 좀 넘어가서, 제가 한번 별표를 친 부분을 볼 텐데요. 206쪽입니다. 206쪽의 두 번째 문단. 그는 아버지에게 매일 밤 시험 문제집을 읽어주었던 덕분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고 몇 개의 기능사 자격증을 갖게 되었다. 그것으로 한 시절은 전기기사가 되어 이 집 저 집 에어컨을 달아주고 보일러를 달아주었으며 또 다른 한 시절은 가전제품 수리기사가 되어 이 집 저 집 TV와 냉장고를 고쳐주었다. 그런 일들 역시 떠돌이 생활과 다를 바가 없었으므로 또 다른 한 시절은 부동산 중개인이 되고자 했으나 그 시험에는 매번 낙방을 했다. 그는 과일은 손에 대지도 않았다. 그러나 결국 트럭이며 오토바이며 언제 설지 알 수 없는 중고차들을 고치는 일에 손을 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 그에 대한 그의 전사죠. 그러던 어느 날 돌아오던 길 어디에서 그는 사고를 일으켰다. 오래 손을 탄 순한 맑았던 자동차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았다.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바퀴를 틀었고 어떤 여자를 쳤다. 그는 핸들을 부서져라 부둥켜 안고 브레이크를 깊이 밟았다. 끝장이다 싶었다. 한참을 꼼짝하지 못했다.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나갔더니 등을 돌리고 웅크린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다친 데가 없다고 다만 차가 달려들어서 놀랐을 뿐이라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한동안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해 있다가 오싹한 소름을 느끼고 차를 돌아보았다.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부서져 있었다. 길 가장자리로 휙 돌아가 있는 자동차를 보며 그는 자신이 잠깐이나마 졸았는가 의심했다. 이게 환상을 본 건지, 응. 여자를 실제 본 건지, 귀신을 본 건지 모르겠어요. 용어만 봐선. 어쨌든 살았죠. 포르쉐 막 몰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확인하고 자꾸 수리하고 부품 교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와의 있었던 이야기,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음. 그래서 뭐 210쪽, 211쪽 뭐 친구 뭐 호텔에 친구가 여자랑 있었는데 뭐 그거 이제 여자 붙잡고 있어줘 내가 나가게 그런 에피소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근데 그 여자와 또 뭐 한바탕 했더라 뭐 이런 여자는 시큰둥해 보이는 표정과는 달리 땀을 흠뻑흠뻑 흘릴 정도로 열심히 사랑을 해주었다 뭐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그런 친구였던 거고 그런 친구 뒤치다꺼리 해줬던 친구였던 거고 213쪽에 보면 시속 25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친구는 등받이를 뒤로 젖혀 먼 곳에 시선을 두고 읊조렸다. 슈퍼카를 타는 건 소리 때문이야. 생김새가 맞춰져기도 하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그런 점도 있지만 진짜는 소리를 즐기기 위해 타는 거야. 다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어딜 달릴 때마다 다르고 진짜 그런가? 214쪽에 보면 어, 잘 들어봐 세단을 탄 것보다 정감 있잖아. 통통통 울리는 소리 사이로 풍경이 스며드는 것 같잖아. 소리는 크지만 역설적으로 잔잔하고 평화로운 기분이 들게 해. 그러니까 소리 때문에 탄다는 거죠. 음, 그런 얘기들. 216쪽 계속 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뭐래도 잘 길들여진 자동차가 내는 소리가 있기 마련이다. 기계는 자기 손으로 길들여야 한다. 점차 그는 자동차가 자기에게 보내는 소리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음. 근데 이게 다른 차들 이제 고치는 것도 좀 소홀히 해지죠. 218쪽에 보면 SM3 문짝 따위를 고치고 있으려니 신이 나질 않았다. 어서 빨리 내 자동차 엔진을 점검해야 하는데 SM3 문짝 따위를 만지고 있어야 하다니. 뭐 이런 부분들. 221쪽에 보면 사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눈 좀 똑바로 뜨고 차를 봐.
자네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포르쉐가 아니라 생판 다른 차가 됐잖아. 사람이 말이야 도무지 말을 안 들어. 포르쉐의 말 좋아하니 내 말이나 좀 들어라.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몰라.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할 때 그만둬야 하는 거야. 이러니 아직까지 여자도 하나 없고 그러지. 이런 말을 듣죠. 223쪽에 보면 사장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네 인생이나 좀 브레이크를 밟아.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말이야 망해 먹을 때는 꼭 저러더라니까. 죽을 거 알면서도 끊지는 못해. 이게 어떤 복선이. 224쪽에 보면 이게 마지막인데요. 아버지의 트럭이 그 커브를 돌다 맨 땅에 콱 처박히며 뒤집히던 광경을 보았다. 공부를 한답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 한 대씩 피우고 뒷골목을 빠져나오다가 공터에서 드리프트하는 아버지의 트럭을 본 것이다. 트럭이 넘어졌을 때 짐칸에서 쏟아지던 붉은 사과들, 알감자들, 그것들과 함께 지지겨지던 붉은 감을 보았다. 아버지는 또 한 번 응시에서 떨어졌으리라. 아버지는 또다시 떠돌아야 했을 테고 울분을 어쩌지 못해 한밤의 공터에서 트럭을 달리다 콱 쳐박았을 게다. 트럭은 좌석 앞에 공간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핸들이 가슴과 배로 곧장 밀고 들어온다. 아버지의 심장과 내장이 짓이겨졌다. 그는 마지막 감히 트럭에서 떨어져 그대로 박살 나는 소리를 들었다. 떠돌지 않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시험 공부를 한 사람이 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을까? 울분을 토하듯 거칠게 운전대를 꺾는 아버지를 몇 번 보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는 그 사고를 여러 번 되짚어 보았다. 아버지는 트럭을 탔지만 어디로도 이동하지 못한 것이겠지. 트럭의 소리는 그토록 보잘것없었던 걸까? 친구 녀석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고속도로만이 들려줄 수 있는 소리를 들으며 달렸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도로에서 미끄러질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는지도 모른다. 미친 녀석을 받아주는 공간은 작은 차체 하나만큼일 뿐인 게다. 그 차체 하나로 뚫고 가는 외길만큼이었을 테다. 친구는 그 작은 차체로 뚫고 가는 길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려 했던 것 뿐인지도 모른다. 미친다는 건 그런 거니까. 고장나는 곳이 또 고장이 나면 그 차는 버려야 하는 것이지. 그러나 녀석은 고장난 곳이 매번 다시 고장난다는 것을 모르는 척했지. 미친다는 건 그렇게 남김없이 탕진하는 거니까. 그는 토크렌치의 눈금을 정밀하게 맞춰 브레이크 호스를 조였다. 그 역시 두 사람의 뒤를 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그만둘 순 없다. 누추한 공업선을 벗어나는 길은 소리를 타고 이동하는 길뿐이니까.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장면이 참, 이 소설의 주제 같기도 하고.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음. 저는 뭐, 이런 뭐, 중간중간에 이제, 다양한 어떤 이야기가, 조금 적게, 포진되어 있는 어떤 느낌이 들지만, 또,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브레이크라고 하기에는, 이 등장인물들이 사실, 어, 사실 미친 사람이 없어요. 네. 미친 사람이 없다. 어, 미친 어,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글이나, 혹은 이제 내가 이제 막 엑셀을 막 밟으면서 진동을 느끼면서 막 거세게 튀어나가다가 이제 여자를 또 치기도 하고 굉장히 막 찢어 발기듯 울부짖는 소리를 이제 내면서 소리를 이제 타고 달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어떤 느낌인데요. 이게 향하는 어떤 그런 소설의 어떤 지향점이나 지점들이 하나하나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여러 가지 뭐 추구하는 바나 그런 것, 인간의 뭐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서요. 어, 그래도 뭐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아버지도 이해가 가요. 그 시험을 다 봤는데, 이게 자기는 이제 아버지의 욕망은
정착해서 살고 싶은 거죠. 공무원 돼서 더 이상 과일 장사 이렇게 떠돌이 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실패하니까 다른 자격증은 다 붙었는데 공무원이 안 돼. 시험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거 안 될 때마다 그 트럭을 드리프트 하면서 위험하게 이렇게 커브 돌면서 드리프트 하면서 화를 풀었던 건데 스트레스를 날렸던 건데 그게 또 하필 트럭이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화풀이 하다가. 이 그리고 친구 녀석은 포르쉐 부자이긴 한데 포르쉐를 달리면서 그 소리에 미쳐가지고 빗길에 달리는 포르쉐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막 달리다가 결국에 이제 죽고 무언가 뭐 욕구 불만이든지 아니면 뭐 욕망이든지 인간의 어떤 그 좀 엇나간 그 약간 살짝 미친 지점들을 이 소설은 잘 다루고 있다. 어. 아버지가 그렇게 차를 드리프트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빗길을 미친 듯이 달리고 약간 엇나간 지점이잖아요. 누군가 보기에 왜 미쳤냐? 뭐 이렇게 엉뚱한 지점인데 그런 것들을 이 정상인처럼 보이는 그도 어느 순간 두 사람을 닮아서 아버지와 친구를 닮아서 포르쉐를 타고 수리하면서 달리고 있더라. 이런 소설이라고 봐요. 음. 하우스님의 이 소설의 주제랄까? 뭐, 그러니까 이 인물들, 결국 새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일 텐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이면이나 사업을 이제 지향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고충들, 그리고 어떤 도시의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을 어, 뭐 여기서 충분히 녹여낸데도 조금 뭔가 더 남자만의 어떤 그런 음, 방식으로 이제 허세나 음,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의 고충이나 음, 그 여자의 뭔가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더 그려냈으면은 음, 재밌었겠다. 이미 뭐 아쉽다. 재밌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소설, 정재하 작가님의 존재의 증명이에요. 존재의 증명. 자, 이 소설은, 음, 보면, 나는 기억을 잃었다. 이렇게, 어, 첫 문장이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디오피아 하라를 다 마시기 전까지는. 이 소설 재밌는 소설인데, 그 기억상실에 걸렸어요,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죠, 자기가.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을 해요. 추측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하면 자신의 취향으로, 내가 이런 커피를 마신다고? 내 취향이 세련됐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추측해 가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취향에 대한 소설입니다. 뭐 좀 낯선 커피 이름이 나오고 낯선 뭐 브랜드, 의자 브랜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재밌어요. 결국 인간은 취향으로 설명되는 존재다. 이런 주제 같아요. 음. 경찰서 가서도 자기 집을 찾죠.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근데 취향으로 다 추론을 하거든요. 참 재밌는 소설입니다. 주제 자체도 명확해요. 어. 자, 파우스님이 존재의 증명, 이 제목도 존재의 증명이네. 존재의 증명은 취향으로 된다 이런 건데 끝까지 이 사람의 정체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의 취향만 나와요. 이 소설에는 취향이 분명하죠. 세련된 취향을 갖고 있어요. 파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설? 저는 뭐 중간까지는 흥미롭게 봤는데요. 어, 어, 마지막에 이제 그런 복선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음, 음, 처음에 이제 랭보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이하게. 나오죠. 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최절정기, 최절정기는 아니고 아마 최절정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랭보가 왜 이제 저기 무기상이 되었을까? 어, 저항과 뭐 반항의 상징이었던 랭보는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는데요. 저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그때 당시 이제 랭보가 편하게 연인 관계였던 평론가이자 아마 작가였던 사람이랑 이제 약간 안 좋게 돼서 안 좋은 사연이 돼서 총을 맞았죠. 손에다가 손바닥에다 음, 총을 맞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안 좋게 헤어져서 충격에 그냥 내려갔다는 어, 생각을 가지긴 했는데 여기 뭐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사실은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음, 그런 돈이든 여자든 목숨이든 뭐 하찮게 버릴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뽀대난 인생이란 게 그의 지론. 이거는 뭐 사실 조금 과한 해석 같은데 어, 일단은 뭐 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징이나 해석이 이 세계 뭐 소설이라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소설이라는 세계에 이제 연관되어서 이제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리 줄 거냐 이거에 또 천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 결국에는 이 랭보는 없어져요. 그리고 음. 앞에 뭐 잠깐 나오죠, 뭐. 그죠? 기억을 잃죠. 음, 그리고 취향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피베리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공부하는 분 아니세요? 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데요? 아무 때나 불규칙하게 들렸어요. 이런 어떤 흥미로운 대화를 이제 나누다가 어, 결국에 이 뭐 그는 경찰서에 가서 나 기억을 잃었다. 나 어떡하냐. 그래서 그 핸드폰을 추적을 해서 핸드폰이 이제 자신의 어떤 뭐 아이덴티티에 관련한 어떤 조사가 될까봐 추적을 해서 아파트인가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취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어, 그런 거를 이제 아이덴티티를 이제 찾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저는 뭐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경찰서부터 끝까지는 어, 뭐가 좀 이상하게 허술해요. 아, 그래요? 네. 어, 몰랐네. 파출소부터.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뭐, 근데 집을 찾아가긴 하는데. CCTV 보면서. 음, 일단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소설에, 자, 제일 앞부분에 이디오피아의 하라, 커피 뭐, 종류 같아요. 이디오피아의 하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넘기면 231쪽이, 뭐, 230쪽? 비가 오는 날에는 피베리를 드시죠. 피베리도 커피, 케냐의 피베리라고 하죠. 피베리는 하나의 체리 안에 두 개가 아닌 하나의 생도가 들어있는 커피콩이다. 두 개의 생도에 들어갈 맛을 한꺼번에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커피 에센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것도 취향에 대한 거예요. 아까 뭐 이디오피아 하라, 그리고 피베리. 응. 처음 피베리를 드셨을 때 왜 피베리를 좋아하시냐는 제 질문에 답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직원이 물은 거죠. 그러니까 직원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추론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서운해서라고 첫 키스한 여자를 집에 들여보내고 돌아선 기분이라고 피베리를 두고 그런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거의 커피 평론가처럼 얘기하죠. 정말 커피에 대해서 뭔가 안목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음. 근데 쭉쭉 들어 뒤로 와서 이 카페의 발퀴레는 진품이었다. 발퀴레가 나와요, 발퀴레. 뭔가 어떤 브랜드 되게 유명한 그런 거 나오죠. 그리고 234쪽에 보면 이 카페의 의자는 토넷 넘버 14, 넘버 14였다. 1859년에 처음 생산된 토넷 넘버 14는 160년 가까이 판매되고 있는 불멸의 베스트셀러다.
이것도 어떤 브랜드죠. 취향이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안목도 있고. 손에서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엉덩이가 배긴다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236조에 보면 손, 손 안에, 코트 주머니 안에 아이폰 7이 들어있어요. 아이폰 7. 이건 약간 의외였다 하죠. 음.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음. 이런 식으로 취향이 전시돼요. 이 소설에. 이 소설이 노리고 있는 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기억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무엇이 증명할 거냐? 그 사람의 취향이다. 어떤 핸드폰을 쓰고, 어떤 의자에 앉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죠. 이 소설대로라면. 이 사람은 취향이 분명하잖아요? 음. 241조에도 보면 그 경찰서의 그 싸구려 소파에 대한 인조가죽 의자에 대한 혹평이 나오죠. 오직 앉기 위한, 오직 함부로 앉기 위해 만들어진 싸다른 것 외에 아무 장점도 없는 인조가죽 의자였다. 이런 취향은 자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243쪽에 보면 영국 억양이 보스턴 사투리에 가까웠다 하면서 자기가 한 영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영어를 하는구나. 음, 그렇죠.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요. 이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단인데 250쪽. 자기 집에 들어갔죠. 소파에 누운 채 그는 맞은편의 주방을 바라보았다. 필립 스탁이 디자인한 찰스 고스트의 크리스털 모델 스몰 사이즈 스툴이 희미한 그림자인 듯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 최초의 투명 의자 라마리를 디자인한 필립 스탁은 부자를 위해 2억 달러짜리 요트를 디자인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는 2달러짜리 우유병도 디자인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취향이란 그런 것이다. 취향은 돈이 결정하지 않는다. 사람의 품격이 취향을 결정한다. 아니, 전제와 결론이 바뀌는 편이 더 진실에 가깝다. 취향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 소설의 주제라고 생각해. 취향이 곧 사람의 본질인 것이다. 어, 이건 주인공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기억은 사라져도 취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게 그였다. 이토고 소파가 잠을 불렀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혼란스럽고 고단한 하루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도 상관없었다. 이 집의 공간을 채운 것들이 곧 그였다. 이게 끝나거든요. 취향에 대한 소설입니다. 취향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취향이 곧 사람의 본질인 것이다. 이게 주제죠. 파우스트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소설. 좀, 어,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사실 이런 취향에 대한 어떤 사소설 또 이런 것들을 잘 쓰는 작가가 하루키 작가인데, 하루키의 취향이 분명하죠. 음악도 그렇고. 음, 그게 그 취향의 어떤 세계를 맞네. 엄청 막 깊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어, 그것을 뭐 대위하기도 하고 어떤 작가들을 어떻게 부르기도 하고 어, 심지어 뭐 되게 막 세련된 어떤 매력적인 문장을 거침없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맞아. 특히나 그런 뭐,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소파에 대한 어떤 이야기, 자동차를 이제 고르는 어떤 방법은 뭐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뭐 소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 더 세게 세련되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향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이 정도까지 막 하루키 정도까지 얘기를 해도 사실은 되게 그 소설의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취향 자체가, 음, 이건 뭐, 존재의 증명이란 제목부터가, 존재의 증명은 뭐가 한다? 취향이 한다. 이 소설이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기억상실증이 사람을 내세워서. 제 생각에는 이 취향을 드러낸 이유가 비꼬으려고 풍자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뭐, 풍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대인들은 결국 취향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정재화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내가 어떤 폰을 쓰고 어떤 의자에 앉고 뭐 이런 것들, 어떤 음악을 듣고 이게 다 취향이잖아요. 현대인들은 취향으로 자기를 증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통해서. 음, 어떠세요? 음,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설의 어떤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이제 그게 이 마지막에 어떤 취향의 어떤 음, 철학이 음, 마지막에 이제 울릴 것 같고요. 음. 어, 이, 이, 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쓴 것만으로는 취향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처음에 이제 전조의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뭐 정체성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면 취향이 음, 이제 옷으로 양파 음, 껍질로 내 어떤 본질이 이제 결정이 된다면 그치, 그쵸. 결국에는 거기에 그 취향에 자신이 이제 휘둘려야 돼요. 그 취향이라는 아, 것에. 그러네. 좀 휘둘리진 않죠, 지금. 취향을 확인만 하고 있죠. 아, 나는 이런 거 좋아했지. 이렇게 확인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응. 휘둘리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응, 나는 뭐 이러이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뭐 동경해서 난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뭐 이런 취향의 어떤 인물들과 이런 취향의 이야기들을 또 공감할 수 있어. 뭐 혹은 뭐 이런 어떤 취향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어, 이런 어떤 값비싼 뭐 재화나 이런 것들도 내가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이런 어떤 취향이 결국에는 이제 부의 어떤 그런 자격을 만드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야기가 결국에는 나의 어떤 편의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깨울 수 있어.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어, 결국에 이 어떤 인간의 어떤 뭐 정체성이나 어, 인간의 어떤 그런 연상성, 뭐라 해야 되지? 연결성 이런 것들은 자신이 이제 규정하는 순간 그것들이 다 규정을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믹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음, 이 모든 어떤 세계의 어떤 사건성이나 세계의 음, 어떤 인간성이나 인간의 어떤 한 속성이나 음, 혹은 이 기억에 대한 한 속성을 음. 어, 대변해 주지 않는다.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취향에 휘둘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동의하고, 전 또 거의 추가해서 주인공이 취향이 막 휘둘리거나 이 주제가 강화되려면, 아니면 아까 제가 풍자 얘기했었는데, 아니면 풍자적인 요소를 더 강화시키는 에피소드를 나열했으면 어땠을까. 결국 취향에 휘둘리는 거 봐라. 현대인들이 이렇다. 이 독자들이 지금 취향에 휘둘리고 있고, 취향에 지금 막,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풍자를 해야 되는데. 이 소설은 그냥 확인만 시키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의 취향은 이런 거. 세팅만, 지금 이제, 덜 쓰여진 느낌이거든요. 이제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에피소드를, 이 주인공이 휘둘리거나, 아니면 풍자적으로, 취향이. 그러지 못했다. 근데 너무 좋은 소재를 갖고, 신선하거든요. 취향 재밌거든요, 이 자체로는. 근데 기억상실증에 또 걸렸어, 하필 또. 이런 세팅은 되게 좋은데, 아유, 되게 좋은 원석을 갖고 잘 다듬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소설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 네, 소설이 사실 하나만 이제 뭐 하나만 조금 이제 평행선을 다르게 해도 훌륭한 어떤 궤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맞아요. 기조를 약간 의심하는 쪽으로 아, 맞아, 맞아. 미스테리. 예, 미스테리죠. 뭔가 자신의 취향도 의심하고 맞아. 미스테리.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어떤 의자나 뭐 이런 풍경들이 음, 뭔가 두 개가 다른 취향.
음, 하나는 어, 미니멀리즘, 하나는 어, 맥시멀리즘.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분명히 이제 마지막까지 자기 정체는 안 밝히거든요.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음. 근데 그건 좋은데 그 미스터리조차도 좀 더 밀어붙여서 좀 더 많은 혼란을 줬다면 많이 아쉽네요. 음. 일단은 존재의 증명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소설. 정찬 작가님의 새해의 시선입니다. 아, 이번에 소설이 마지막 두 작품이, 어, 일단 제가 좀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자, 아까 포르쉐 나왔죠? 그 포르쉐에 대한 얘기였어요. 포르쉐, 그리고 존재의 증명은 취향에 대한 얘기였죠. 그리고 하나에게 온 마을이, 이거는, 이게 뭐, 관점에 대한 얘기였죠. 시골에 갔는데, 아마 이게, 어, 어떤 페미니즘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 근데 정찬 작가님의 세의 시선과 조혜진 작가님이 파종하는 밤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역사적 사건을 다루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두 작품 다. 그래서 세의 시선과 파종하는 밤은 되게 비슷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소설이에요.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아, 근데 이런 소설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읽는 사람도 힘들고 쓰는 사람은 더 힘들거든요. 되게 주제의 어떤 진지함, 깊이로 따지면 이건 말한 게 없죠. 되게 비극이었으니까요. 아, 일단 정찬 작가님의 새해 시선은, 음, 이게, 정말 힘든 작품인데, 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실제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거를 정찬 작가님이 봤던 것 같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쓰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 사건이 나오는데, 1986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의 학생들 분신을 했죠. 이게 분신했어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분신 자살을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분신 자살하고 그리고 이제 분신 자살을 하고 우리 박민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 박민우는 그 근육마비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죠. 사진 작가였어요. 사진 작가인데 이 다큐를 본 거죠. 이 보고 그리고 이 박민호는 여기 용산 참사 나옵니다. 용산의 그 남일당인가? 거의 이제 시 시위 어쨌든 거의 현장에 그 친구가 거의 그 진압 경찰이었는데 이게 체증 좀 해달라고 찍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가죠. 근데 용산 참사에서 현장에서 자기가 다 찍어요. 그 모든 걸. 그 현장을 봤죠. 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 참사에서의 충격, 우리 다큐멘터리 자기 분신한 그 학생들을 그 증언을 본 충격,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자살을, 자살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 정말 진지하고, 이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전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어, 새해 시선, 이제 많은 부분을 별표로 쳤는데, 일단 파우스님 이 새해 시선 어떻게 보셨나요? 어, 가끔 뭐 이런 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이제 조명하는 어, 뭐 되게 사실적인 어떤 느낌의 이야기들이 가진 어떤 리얼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이야기들은 항상 감동이 있긴 있어요. 그것이 어떤 한 역사의 획을 그은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허구나 현실이나 카메라의 어떤 무게나 죄의 무게들이 어, 항상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1년에 뭐 몇 번 정도는 견제할 만한 좋은 어떤 사건들이다. 뭐 좋은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배울 점이 있는 음. 사건들이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저는 이제 진짜 이런 용산 참사나 아니면 막 세월호도 얘기 많이 했죠. 이런 사회적 참사들, 어, 아니 5.18, 광주 5.18도 있고요. 예전에 저였다면 분명히 이런 소재로 썼을 것 같아요. 정찬 작가님처럼. 세계 시선은 정말 잘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그런 참사를 가져와서 소설화, 문학화 시켜서 정말 잘 쓴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지금의 저는, 달라졌어요. 못 쓸 거, 좀 가벼운, 이게 이거보다는 아예 그냥 그 허구로 가든가, 어, 역사적 사건을 괜히 가져오고, 그럼 일단 내가 힘들 것 같아. 이런 거 쓰기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요즘엔. 음, 하우스님 어떠세요? 이런 참사 같은 걸 무거운 소재로 혹시 쓰실 생각이 있으신지, 쓰고 싶으신지. 뭐 작가라면 통과 의례처럼 이제 한 번은 다들 이제 써봐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제 성찰들을 뭐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네, 무겁잖아. 너무 힘들잖아, 쓰는 사람이. 예. 전 이거 읽으면서도, 정찬 작가님 진짜 힘들었겠다. 이거 다 막 상상해야 되거든요.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힘들지 않을까요, 쓰는. 근데 이것이 응, 어떻게 보면은 어, 뭐 한강 작가님도 뭐 많이 이제 쓰는 어떤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떤 예술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모든 어떤 어, 인간성, 인간의 분상, 인간의 내면, 어, 그런 인식적인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모두 함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증언이 만약에 그것이 곡해되거나 이제 오해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무게감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무게감이 어, 그래요. 맞아요. 잘 네, 썼어요. 일단 남- 보겠습니다, 내용을. 박민우라는 가상의 인물이죠. 박민우가 등장해서, 이 박민우라는 인물은 사진 작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대학생 그 2명 분신한 사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고, 그다음에 용산 참사에서 이제 그 현장에 있었고,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인물이에요. 잘 겪은 거죠.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에 대한 박민우에 대한, 근데 박민우를 진찰하는 그 정신과 의사인가? 그게 주인공이죠, 지금. 나라는 사람은 박민우를 관찰하고 이제 뭐 진찰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나가 등장해요.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였어. 이런 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역사적 사건인데 허구의 인물을 딱 이렇게 등장시켜서 어, 전개시켜 나가는. 그래서 257쪽에 보면 좀 와닿았던 문장 위주로 한번 읽어보면요. 어, 카메라를 쥐는 행위, 셔터를 누르는 행위는 손의 동작이다. 사진 예술의 기본 행위가 손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손목 관절 통증은 기본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그를 카메라에서 해방시킨다. 하지만 완전한 해방이 아니다. 손목 관절 통증 속에서도 카메라를 쥘 수 있고 셔터를 누를 수 있다. 근육 마비는 다르다. 찍는 행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와의 첫 대화에서 사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카메라의 무거움은 운유적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이 박민우가 왜 갑자기 근육마비 증상이 왔는지를 추론해가고 있어요. 앞부분은 그런 내용이죠. 왜 근육마비가 왔나? 대화하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지. 이 소설을 끌고 가는 힘인 거죠. 258쪽으로 넘어가면 계속 대화를 하는데 두 사람이 누군가가 말했죠. 사진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불러내는 데 있다고. 존 버거의 말이다. 내 기억으로는 사진의 가치가 아니라 사진의 권력이다. 가치와 권력은 뜻이 많이 다르지만 이 문장에선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자, 사진의 가치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불러내는 데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제 이게 1번 단락. 박민우를 만나서 박민우가 왜 근육마비에 걸렸는지 알아가는 과정. 이게 1번 단락 내용이고요. 2번 넘어갑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과거는 낯선 나라다. 이거 실제 있어요. 찾아보면. 낯선 나라다는 그 일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는 누군가의 고백과 함께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보여준다. 베트남 승려의 분신 사진이다. 불길은 흰색이고 승려의 몸은 검은색이다. 검은색 몸은 불길에 휩싸여 있음에도 자세가 꼿꼿하다.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인지 고통을 초월한 상태인지 알 수 없다. 그 사진을 서두에 배치한 것은 영화가 1986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 앞 신림 사거리에서 당시 서울대학생 김세진, 이재호가 전방 입소 대상자인 400여 명의 학우들과 전방 입소 반대 시위를 하던 도중 분신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였다. 이게 실제 다큐 내용인 거죠. 흑백 사진이 사라지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박민우의 말대로 영화는 분신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계한 9사람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영화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이거 중요하죠.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 증언자들은 스스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어에 의해 기억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폭력적이잖아요. 인터뷰어의 질문에 증언자들이 머뭇거리고 침묵하고 허공을 더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기억의 괴로움 때문이었다. 근데 박민우는 어떤 여성의 증언을 되풀이해서 보았다고 해요. 가장 관심을 기울여서. 어, 근데 그 여성이 지금 아까 분신했던 자살했던 그 선배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면 운동화로 기억을 해요. 나도 운동화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왜 기억하냐 물어보니까 261쪽에 나오죠. 당시 수배된 학생의 간부들은 해상원처럼 보이려고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운동화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 기억에 가장 남는다고. 김세진 선배께서 운동화를 신으면 날아갈 것 같다. 저를 만났을 때 이미 분신 자살을 결심한 상태였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날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말 중 가장 잊히지 않는 말이에요. 새해라는 노래 얘기도 하죠. 이렇게 2번 단락 끝나고 3번 넘어갑니다. 박민우랑 계속 인터뷰하고 있어요. 몸이 좋아졌나 보군요. 그래서 DVD를 본 얘기를 하죠. 지루하진 않으셨나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기억이 영화의 주인공이니까요. 선생님에게 기억이란 무엇이죠? 어떤 정신분석가가 말하길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실을 덮어버리는 일에 뛰어난 전문가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진실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바꿔도 되지요. 저 영화가 관객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인간의 그런 속성을 거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 그래서 263쪽에 가면, 운동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증언자의 상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음, 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새의 노래. 증언자가 새라는 노래를 들으면 세진이 형 생각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없었다면 영화가 많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왜요? 어떤 목적을 위해 스스로 몸을 태워 세상을 떠난 젊은 생명을 날개가 달린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고 있으니까요. 음.
하지만 그건 상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과거는 고정된 시간의 어떤 형태가 아닙니다. 현재의 시선에 의해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 생명체입니다. 상상은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킴으로써 과거를 역동적인 생명체로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상상력이 없으면 과거에 갇혀버리는 거죠. 과거에 갇히면 현재의 시간이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삶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도 의미 없는 삶보다 나으니까요. 음. 어,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이 대사도 그렇고 이건 이 대사는 정찬 작가님의 말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262쪽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이것도 정찬 작가님 말 같아요. 이 인물의 말을 빌려서 자기 말을 하는 거죠. 파우스님 여기까지 봤는데 뭐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음, 일단 뭐 재밌게 아주 뭐 그 좋은 어떤 의미의 어떤 느낌으로 읽었는데요. 그럼에도 이게 뭔가 이 어떤 소설의 어떤 구성이 네. 굉장히 다큐멘터리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드는 어떤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예. 이 많은 어떤 이제 존재의 어떤 시간을 이제 깨우는 어, 그런 어떤 과거에 묻혔던 어떤 존재들을 깨우는 마치 이제 유령을 깨우는 것 같은 어, 어떤 살풀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혹은 그런 어떤 그 대면하는 어떤 과거의 의식을 이제 자신이 이제 바라보면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또 대비하고 현실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올림들이 아직 어, 좋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네. 자,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박민호와 대화를 하고 있어 나는 대화하고 있는데 265쪽에 보면 박민호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죠. 말의 내용에도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목소리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266쪽을 보면 이게 박민호의 말인데요. 두 사람은 불이 붙은 상태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는 불이 붙은 상태에서도 저렇게 오래 생명이 붙어 있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고 사람이 불에 탄다면 그 온도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뜨거울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화상 입었던 기억이 나면서 그보다 몇천 배는 뜨겁겠지? 저렇게 불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고 두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구호를 외쳤던 생각이 납니다. 마치 정지된 시간처럼 한 사람이 몸을 숙이는 바람에 퍼펙트 당구장이라는 간판이 그을렸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백골단에 잡혀서 닭장차에 실려갔고 거리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은 제갈 길을 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 모르게 학교에 갔고 학교에는 대자보가 붙어 있었고 김세진 이재호가 분신을 했다고 쓰여 있었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한 표정으로 대자보를 보는 학생들의 얼굴이 보였고 또 언제나 그랬듯이 강의를 하러 가는 교수들의 무표정한 얼굴도 보였고 공부를 하러 가는 학생들도 보였고 그 모든 상황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빙의한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어, 빙의한 것 같은 느낌. 읽으면서도 참 힘들더라고요. 267쪽에 가면 4번 단락. 그날 밤 과거는 낯선 나라들을 다시 보았다. 어, 박민우가 빙의된 듯이 보이는 바다를 등지고 서서 기억을 추궁당한 남자는 마지막 증언자다. 박민우는 남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괴로움 때문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다. 남자의 괴로움은 인터뷰어의 질문에서 비롯된다. 인터뷰어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증언자의 기억을 추궁한다. 화면에는 기억을 추궁하는 자의 모습이 안 보인다. 추궁당하는 자의 모습만 보인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인터뷰어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감독과 동일시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마지막 증언자의 놀란 것은 그가 감독이었기 때문이다. 추궁하는 자가 추궁당하는 자로 변신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변신을 보면서 박민호의 변신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감독 스스로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다가 자기가 자기를 추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다큐멘터리 형식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268 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이고 "정신과 전문의의 곤혹스러움은 병의 원인을 환자의 정신에서 찾아야 하는 데 있다." 이런 말들. 근데 이게 환자를 감추려고 하죠. 감추려고 하니까 더 어렵다. 박민호도 내면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하면서 숨기고 있는데 그걸 또 밝히려는. 269 쪽에 보면 "인터뷰에 거듭되는 질문에도 그는 끝까지 침묵했다." 이런 얘기들. 좀 쭉 넘어가서 5번 단락. 음. 어 이제 특전사로 갔던 얘기도 잠깐 나오고요, 대화하면서. 이게 계속 대화로 이어져 있죠. 박민우와 이 의사. "그날 박 선생 눈앞에 나타난 일은 누구였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불길을 견디는 존재라고 할까요? 김세진이라는 뜻인가요? 불길을 견디는 이는 그분만이 아닙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길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길을 견디는 존재 앞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지요. 불길이라는 말을 꼭 한 가지 뜻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인간은 진실을 덮어버리는 일에 뛰어난 전문가라고. 불길을 진실로 바꾸어도 되지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바꾸어도 되고요. 그날 박 선생 앞에 나타난 이는 진실을 견디는 존재이기도 하군요. 사람에게 일상적 자아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적 자아보다 더 순수하고 깊은 자아가 있죠. 음, 일상적 자아가 진실을 싫어하고 끔찍해한다면 다른 자아는 진실을 품지요. 우리 272조 아래 보면 여기 이제 여기서 제목도 나오는데 고흐 얘기가 나와요. 고흐. 고흐가 동료 화가인 에르나르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이 최근에 그린 풍경화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고흐는 그 풍경화를 언덕 위에서 새의 시선으로 내려다본 풍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흐가 단순히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았기 때문에 새의 시선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저는 고흐가 새의 감각으로 풍경을 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의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새의 영혼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흐의 그 풍경화를 들여다보면서 새의 감각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어머니 몸에서 형성됩니다. 양수의 아늑한 촉감 속에서 어머니의 움직임이 빛는 율동에 쌓여 먼 우주 공간에서 들려오는 듯한 어머니 몸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순수한 감각을 깊이 꿈꾸면 새의 감각에 닿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새의 시선이 제목이잖아요. 새의 시선은 새의 감각이고 새의 영혼이란 말인데요. 인간의 몸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불완전한 움직임의 직접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상이 불완전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지요. 춤이 아름다운 것은 불완전한 움직임을 넘어서려는 열망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춤의 궁극은 새의 비상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고흐를 떠올렸습니다. 고흐가 새의 시선으로 풍경을 보는 순간 그의 영혼이 새의 영혼으로 변화하면서 그의 몸 역시 완전한 움직임의 직접체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 어떤 불길이었습니까? 허구를 현실로 만들고 현실을 허구로 만든, 그리하여 카메라의 무게와 죄의 무게를 순식간에 든 거로 만들어버린 불길이었습니다. 이게 용산 참사 얘기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봤는데요. 음, 고흐 얘기 나오고 새의 시선. 파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 이 대화. 일단 뭐 그런 고우의 시선과 새의 어떤 시선과 인간의 어떤 몸과 춤, 어떤 새의 영혼으로 변화하는 어떤 감각들이 일단은 이 이야기의 어떤 인간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이야기 담론을 깨우기에는 충분히 뭐 동일시나 뭐 인간이 이제 하나의 어떤 어, 완전한 어떤 율동으로 이제 향해가는 어, 어떤 뭐 단계로서 동일시하는 어떤 단계로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재밌 뭐 좋은 어떤 인식의 어떤 한 방법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도요. 예.
사실 이게 그렇게 또 딱 파악하기에는 어, 이 불완전한 움직임의 집적체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춤의 어, 새 비상에 있고, 그리고 그런 순간을 이제 불길 속에서 경험했다는 어떤 표현들이, 그죠? 이게 뭔가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닿을 듯 같으면서도 뭔가 이질감이 있어요. 애매하다. 이런 어, 그럼에도 이미지가. 네. 그럼에도 이런 어떤 새 시선의 어떤 그런 동시한 어떤 지점들이 결국에 이 소설의 어떤 백미를 이제 깨우고 있는데요. 음, 그럼에도 이게 그렇다고 해야만은 이게 좀 소설이 단순해지지 않나? 이런 만약에 상징. 예. 음, 그렇다면 이제 새의 어떤 시선이 이제 어떤 불길에 이제 있는 어떤 시선으로, 음, 그리고 허구에서 현실을 허구로 만든 어떤 카메라의 무게와 제 무게를 등가로 해버린 어떤 그런 카메라의 이제 사진가, 예술가의 어떤 윤리적 시선이나, 혹은 이제 같이 이제 음, 통과를 같이 하는 어떤 세대 간의 이제 어떤 동일시된 어떤 하나의 국가적인, 혹은 국가를 뛰어넘어서 어떤 예술의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제 어, 보여주는 그런 궁극적인 어떤 시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일단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면, 이 동생, 여동생, 그러니까 박민우의 여동생과 대화를 하죠. 어, 저에게 오빠는 늘 이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래서 오빠는 제가 채집한 소리를 즐겨 들었어요. 어떤 소리들을 좋아했나요? 자연의 소리는 다 좋아했어요. 새소리도 좋아했나요? 제일 좋아하는 소리였어요. 오빠의 영상 촬영 카메라 안에는 새밖에 없을걸요? 음, 그래서 그랬던 오빠죠. 그게 순수했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를 좋아하고 그랬던 오빠였는데 용산 참사를 겪은 거죠. 응. 남일당 건물 쭉쭉 넘어가면 280쪽이 어 이제 드디어 이제 과거 회상 이 박민우가 용산 참사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 그 특공대 동기가 연락을 한 거죠. 체증할 사람이 없다. 네가 좀 와서 카메라로 찍어줘라. 일반인이지만 이게 간 거예요. 그날 만에 안 갔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거민들이 용산 사지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막루를 짓고 농성하고 있을 때 저는 그 경찰 특공대 전술팀장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뭐 친구를 불렀고 막 얘기 나오죠. 민우에게 찍어달라 그러고 체증 이원 해달라 쭉쭉 넘어가서 282쪽 뭐 다급하게 밀어붙인 작전이었다. 그리고 283쪽에 보면 카메라에 대한 민우의 특별한 애정을 저는 알고 있었다. 막루에 화재가 났을 때 민우는 두 번 다 막루 안에 있었다. 어, 근데 민우가 무엇을 보았는지 전 모릅니다. 제가 물었을 때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무엇을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죠.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걸 봤겠죠. 그걸 어떻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면서도 똑같은 기시감을 느꼈을 거고 자기가 본 것들을 물론 장소와 사람은 다르지만 똑같이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날 이후 우린 침묵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어, 침묵으로 일관했 아무 한테도 말 못하고 증인 신문도 봤죠.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음, 쭉쭉 넘어가서 어, 민호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괴로워하고 있구나. 287쪽에 보면
음, 이제 방금 인터뷰했던 그 특공대 대장은 윤기훈이었고, 287절 거의 마지막인데요. 노트가 있어요. 민우가 쓴 노트에 쓰여진 글인데, 난 그를 느낀다. 왜냐하면 나의 나니까. 왜 그가 나타나는 걸까? 나의 나라고 해서 꼭 나타나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어쩌면 그를 그리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왜 그를 그리워할까? 그가 새의 영혼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은 나를 새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새의 시선이 몸에 닿는 것을 느낀다.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오늘도 나타났다. 의사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의 기척을 느꼈다. 애써 모른 척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가 반가우면서 두렵다. 왜 두려운가? 새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 새의 시선은 사물과 풍경을 꿰뚫는다. 그 투명한 시선이 나를 환히 드러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몸이 쇳덩이처럼 무거워져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에 대해 의사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의사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니다. 내가 문득문득 쇳덩이 같은 죄의 무게에 희열을 느끼는 것은 그 무게가 나로 하여금 비상의 지점으로 올라갈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 희열을 나는 누런 피부 밑에 숨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288쪽에 박민우는 완전한 움직임이 주는 기쁨에 취해 추위를 잊고 있었을까? 아니면 누런 피부 밑에 숨겼던 두려움에 쌓여 오돌오돌 떨고 있었을까? 불현듯 나 자신이 낯설어졌다. 내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 우주 공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를 낯설게 바라보는 지금의 나는 낯선 대상이 되어버린 그 전의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강렬한 의문에 사로잡혔다. 검은 물처럼 일렁이는 의문 속에서 나는 내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새의 시선이었다. 이게 박민호가 갖고 있던 시선이었죠. 새의 시선.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남일당, 그 용산의 남일당 위에 있던 그 철거민들의 시선도 새의 시선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86년 서울대 그 옥상에 있던 그 학생들, 분신 자살한 그 사람들도 새의 시선을 갖고 있었죠. 다 불에 타 죽고, 박민호는 이제 뛰어내려 죽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 의사가 마지막 말에 새의 시선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사람도 자살하나? 이게 뭔가 씁쓸해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저 어떻게 보셨나요, 파우스님? 일단 뭐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제 많은 어떤 소설들이 사실, 어, 뭐 참작을 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어, 이런 어떤 무거운 주제를 너무 앞에서 또 다루다 보면요. 사람이 이제 되게 그런 무게감 때문에 짓눌려. 어, 짓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걸 못 쓰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무겁고 아프고 슬픈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영리한 어떤 방식의 어떤 많은 이제 소설가가 채용하는 방식들이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까딱하면은 사실 그냥 저거를 홀로코스터 들고 오고 까딱하면은 저기 체르노빌 들고 오고 어 근데 여기에서 가장 근접한 주제라고 한다면 어 저거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카미카제나 아니면은 그 뭐 중동이나 어떤 국가에서 그 아이를 통해서 폭탄 자살을 시키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살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폭탄 자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공동체가 이제 굳건하게 이제 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어, 혹은 어떤 그런 체계를 이제 뭐 부술 필요가 있어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뭐 다면적인 어떤 생각에서 보면은 어, 이렇게 간단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는 어떤 새 시선이라는 게 단지 이제 음, 동일시되는 그 그리고 동일시 그죠? 그 인물들과 어, 그리고 카미카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새 시선, 이 여기에서의 새 시선을 보면은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친 순수한 청년들이거든요. 카미카제도. 그거 전투기로 날아가서 자살하는 게.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관측되진 않죠. 카미카제 이런 것도.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관측을 많이 하는데요. 어,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정통적인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살짝 단조롭다. 그렇지만 음, 충분한 음. 무게를 가진 정통적인 소설이다. 전 이게 새의 시선이 한편으로는 뭐 이해는 되면서도 상징적으로 또 그렇고 은유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지막 이 문장이 새의 시선이었다 이게 섬뜩하더라고요. 이 갑자기 이게 의사도 새의 시선을 갖는 게 한편으론 뭐 박민호에게 공감하고 그럴 수 있겠다 음, 싶은데 또 한편으론 야 그럼 이 새의 시선을 가진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던 문장 아니었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야, 무거운 소설이에요. 근데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건들, 용산 참사나 아니면 그 서울대 그 2명 학생의 투신 자살 사건을, 진짜 무겁게, 진짜 무겁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누구나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 독자들은 진지하게 좀 느끼고, 그때 당시 상황을,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한 작품 남았는데 마지막 작품과 저희 이제 개발 작품 총평이 있죠. 총평을 묶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